네, 안녕하세요. 모카키마님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전문가 초대석입니다. 와, 오늘 만나보는 전문가는 장안의 화제 테슬라 엔지니어입니다. 요즘 테슬라를 보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혹시 테슬라 망하는 거 아니냐?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삼성하고 계약도 있다고 하는데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냐?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 테슬라 엔지니어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퇴사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테슬라를 퇴사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도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성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워낙에 잘 알고 있지만 테슬라 오디세이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제 이름은요 맹성준이라고 하고요. 테슬라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올해 테슬라를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은 드라이브텍 오디세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작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한 4,800명 분들 정도가 제 커뮤니티에 같이 있는데요. 테슬라 관련 얘기, 제가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이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작은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름이 어려워요.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 아니 오디세이만 해도 어려운데. 자, 어쨌든 드라이브텍 오디세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기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보시면 정말 실리콘밸리에서 들을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여러 가지로 그동안 얘기들 많이 저는 듣긴 했는데 저희 구독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테슬라의 한국 직원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희는 생소했거든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랑 뭐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한국 사람이 거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까? 테슬라에? 네. 테슬라의 한국 분들이 꽤 계세요. 아마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테슬라 본사는 이제 오스틴, 텍사스에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사는 헤드쿼터는 이제 거기가 맞는데 테슬라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R&D,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링 헤드쿼터는 현재 지금 캘리포니아 북쪽에 이제 팔로알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옵티머스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팀도 이제 거기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제 자동차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이 거기서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일을 같이 하고 있죠. 본사라는 게 꼭 엔지니어링이라든지 R&D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내는 그런 조직이 아니군요. 본사라는 건 말 그대로 본사고 연구시설은 역시나 팔로알토에 예전과 마찬가지로 거기 있다. 프리몬트 공장 근처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프리몬트 공장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있고요.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 같은 걸 이제 총괄하는 팀이 이제 LA에 위치하고 있죠. 거기 이제 스페이스X 본사랑 같이 이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프란츠라는 이제 디자이너가 거기서 이제 디자인 팀을 같이 이끌고 있어요. 그쪽에 이제 에어로 팀도 제가 알기로는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에어로가 뭐죠? 공기역학? 공기역학. 네, 맞습니다. 그 디자인 팀이랑 이제 공기역학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거기 이제 계시고, 그거 외에도 이제 프로그램 하시는 팀들도 거기 계시는데, 다양한 곳에 뻗어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 쪽은 팔로알토 쪽에 이제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리콘밸리에. 역시 실리콘밸리가 어떤 상징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엔지니어들이 있는 곳에 자동차 회사가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 거군요. 그렇구나. 뭐 우리 텍사스로 옮겼어. 다 텍사스로 와. 이런다고 엔지니어들이 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었군요. 그런 이야기도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엔지니어링 본사를 오스틴으로 옮길까. 근데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실리콘밸리가 생각보다 그런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위치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 많은 프로토타이핑도 할 수 있고 인력을 구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장소이기 때문에 워낙 이제 우수한 대학들이 주변에 있고 특히 이제 아시아랑 가깝기 때문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이제 한국에 계신 우수한 인재분들이 이제 오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위치에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날씨가 워낙 좋아서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위치죠. 어쨌든 한국인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한국 분들 많이 계셨어요. 가장 유명하신 분으로는 이제 딜런 님이시라고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의 약간 전설가도 같으신 분이신데 애플에서 이렇게 아이폰 4 만드실 때부터 계셨다가 열심히 하시고 테슬라 거의 초기 때 오셔가지고서는 또 테슬라의 그런 통신 모듈 만드시는데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전설이시죠. 그렇게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고, 좀 옛날인데요. 그 AI 데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옵티머스 그 범블비라는 빨가벗은 옵티머스 처음 나왔었던. 네, 뭐 손 같은 거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됐던 거.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FSD 쪽 이제 개발 내용을 나와서 키노트 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때 한국 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그분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계속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워낙 이제 사람들이 잘 나갔다가 이제 베이에서는 이제 부메랑이라고들 얘기도 하거든요. 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 나왔다 들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 굉장히 자주 있어요. 나갔다가 리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나가서 또 좋은 길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스타트업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들 있죠. 일단 저희 생각에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뭔가 뉴스에 필터링 된 것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정보나 뭐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왜곡돼 있기도 해요. 일단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 쫙 깔려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자체가 너무 우범지되고 거기는 다 망해간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다 망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 샌프란시스코의 다운타운에 들어가면 조금 무섭긴 했어요. 맞아요. 그 다운타운 바로 옆에 이제 텐더로인이라고 거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던 공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범지대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데 노숙자가 많은 것뿐이지 펜타닐 같은 마약 같은 것 때문에 바이럴이 됐던 것 같고 한 몇 년 전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가 특히 노숙자들이 많이 있긴 했어요. 제 생각엔. 아, 그런 시기가 있었구나. 많은 회사들이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떠났죠. 왜냐면은 이제 재택근무도 하고 더 이상 이제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오피스가. 샌프란시스코는 그런 거의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도시인데 거기가 이제 팬데믹 이렇게 되면서 출퇴근을 안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 자체가 이제 노숙자들 손에 가버리게 된 거죠. 우리는 서울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서울에서 갑자기 어떤 도시가 노숙자로 덮였다. 그러면 노숙자가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될까? 근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샌프란시스코는 워낙이 굉장히 넓은 동네다 보니까 그쪽 부근은 좀 사람이 좀 뜸했고 약간 공백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일들이 흔히 있을 수 있겠네요. 테슬라만 해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테슬라를 다들 퇴사한다. 다들 테슬라를 벗어난다. 특히 고위임원들이 테슬라를 탈출하는 탈출 러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제가 나오고 조금 있다가 저희 디렉터도 이제 나왔거든요. 이제 비넷 메타라고. 할 말이 없긴 하네요. 이게 타이밍이 그런 것 뿐이지 사실 회사가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공들이 떠난다 이런 표현은 제가 봤을 땐 좀 심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테슬라가 굉장히 이제 자주 했던 얘기인데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대표를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보통 하는 말이 테슬라의 대표적인 이제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 말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이제 AI 회사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봇 택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회사가 그때부터 성격이 좀 크게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베팅을 크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역량에 더 집중을 해서 더 완벽한 차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할 거냐 그걸로 이 테슬라가 10배 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될 수 있느냐 라는 그 질문이 하나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율주행과 새로운 로봇택시라는 것과 옵티머스를 개발을 하는 쪽에 모든 것을 베팅을 해서 회사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하느냐 이 두 가지 정도의 선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론 선에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론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옵티머스와 FSD 인공지능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회사를 방향을 잡은 거죠. 지금 VP로 계신 이제 라스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GM에서 오셨고 이제 제가 있었을 때 있었던 VP 분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실리콘밸리 백그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화려함은 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 회사원이었고 뭐 스타트업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연구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 약간 좀 데일리 루틴이 있는 직업에서 계속 엔지니어링 직업을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한 10몇 년 정도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테슬라 자동차 프로그램을 이제 다 지금 이끌고 있는데 아마 가장 잘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이미 있는 제품을 이러레이션을 잘 해서 단계적으로 차를 좋게 만드는 데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미시간 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온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드루라든지 테슬라 배터리데이 때 4680 처음에 소개할 때 그 키노트를 하셨던 테슬라의 전체 배터리 셀 엔지니어링을 전담하시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4680이라든지 그리고 테슬라 에너지를 해야겠다라고 그 프로그램을 다 만드신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도 이제 떠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사이버 트럭이 나온 다음에 그러고서 이제 나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이제 좀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AI 쪽에 인재를 더 공격적으로 가지고 싶어하고 이제 풀 자체가 다른 거죠. 근데 테슬라라는 회사를 보시게 되면은 일반 자동차 회사랑 가장 틀린 점은 소프트웨어 파워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프트웨어 파워가 강한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자랑하고 있고요. 폭스바겐이 투자해서 그걸 만들겠다고 하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굉장히 이제 잘 만들어놨고 이제 루시드도 잘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OTA로 업데이트를 가장 많이 하는 메이커가 제 생각에는 테슬라인 것 같고 그 빈도 자체가 그 다른 회사랑 비교가 안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파워풀하다 소프트웨어가. 근데 그 인원이 이제는 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디세이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하드웨어 엔지니어였으니까 이 하드웨어 팀이 축소되고 소프트웨어를 더 강화하는 테슬라 움직임에 맞춰서 이 팀 전체가 조금 약간 정리되는 분위기 그런 게 좀 있었던 거군요. 저는 이제 사실 너무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좀 힘든데 이제 회사 내부적인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회사랑 잘 협의를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팀이 없어지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근데 테슬라의 개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실리콘밸리에 계시는 수많은 엔지니어 분들, 특히 이제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하신 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비슷한 점이 하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미케니컬 엔지니어링만 빠삭하신 게 아니고 보통 소프트웨어를 엄청나게 잘하세요. 독학으로 이제 코딩을 깨우치신 분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제 코딩 같은 거에도 굉장히 능숙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드웨어 쪽을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 역량을 같이 붙여가지고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능력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테스트 엔지니어였어요. 근데 사실 제가 테스트를 한 시간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컴퓨터 스크린 뒤에서 이제 늘 코딩하는 시간으로 거의 대부분 보냈던. 테스트라는 게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이제 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거의 대부분 회사들, 특히 이제 레거시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기획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상품을 이제 우리가 출시를 해야겠다라면 보통 이제 마켓 어널리시스라든지 컴페티터 어널리시스 그리고 시장에 어떤 게 나와있는지 니즈가 뭔지 이런 거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그런 거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얹혀서 하는 게 제 생각엔 그게 이제 모델링인 것 같아요. 자기들만의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로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기획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냥 뭐 진짜 뜬금없이 뭐 아이폰이 배터리가 뭐 10시간이 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 스코어가 이 정도 나올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제품을 기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세상이 뭘 원하는지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프로덕트도 많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자기가 만들고 싶은 프로덕트를 피직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죠. 제가 있었던 팀도 이제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배터리를 이 차에다 가득 싣게 되면 이 차는 몇 킬로미터나 주행할 수 있을까? 무게는 얼마나 될까? 뭐 가속력은 얼마나 뽑아낼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가상해서 만들어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연기관차보다 모델링이 제 생각엔 훨씬 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연기관차는 이게 컨버션 자체를 모델링 한다라는 게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알 수 없는 팩터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니까 그 안에 연소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우리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스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고 와 쉽지 않겠다. 네, 아무튼 그러면 전기차다. 그 테스트 해보신 결과 그러면 시속 100km까지 2초 이내로 갈 수 있나요? 지금도 가죠 차들이. 네. 근데 저기 테슬라 보면 막 무슨 VLT인가 뭐 바닥에 뭐 이거 깔고 막 드래그 스트립에서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 뭐 일반 도로에서 돼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게 원래는 그랬어요. 플레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포메어 팀이, 그러니까 이제 비이클 다이내믹 팀이죠. 예. 그 모터 자체가 완전 새로운 모터였어요. 이제 플레드 모터라고 해서 모터가 이렇게 3개가 달려 있고 디자인부터 완전 다른 진짜 스페셜한 파워트리언이거든요. 그 플레드 자동차만을 위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포메어 같은 게 어느 정도 이제 성숙되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델링으로 봤었을 때는 그게 나오는데 그 2초 안으로 끊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인베디드 엔지니어링이 아직 그걸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끊어야 한다. 그 이의 말씀이시니까. 그럼 이제 드래그 스트립 가서 찍어라. 지금은 이제 일반 타이어와 일반 노면에서 이제 평지 상태에서는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E라고 하는데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네. 아, 누구야 대체? 되게 궁금하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는 거 진짜 재밌겠다. 한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로켓의 스러스터를 차에 이용해서 로드스터가 하늘을 심지어 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리터럴리 하늘을 난다 그랬어요. 로드스터가 아마 10월, 11월 그때쯤에 아마 대중의 최종적인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차를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었던 차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전에 그 차가 아니에요? 아, 또 아니야.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근데 이제 스포츠카를 만든다라는 거,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멀리 가고 이런 그랜드 투어러나 이런 일상에서 주행하고 그런 거를 좀 뛰어넘는 헤일로 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가치를 담아야 하는 프로덕트인 거죠. 굉장히 프로덕트를 어떻게 보면은 정의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운전의 재미라는 거를 줘야 하는 프로덕트인데 이미 수많은 테슬라 프로덕트들이 굉장히 큰 운전의 재미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운전한 재미를 주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라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사실 개발을 하는데 쉽지가 않은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레퍼런스가 없는 프로젝트라고도 할 수 있고, 아, 포르쉐 타이칸 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 세상에. 어떻게 이 세상에 없는 거야, 대체. 불과 3개월 후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나왔는데 별거 아니면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죠. 일런이 이제 이야기했던 스페이스X 패키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나요? 그런 아이디어도 이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거 말고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문자 그대로 이제 난담, 그 얘기도 저도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어디까지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굉장한 차를 만들고 싶어서 많은 엔지니어링을 쏟아부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아마 거의 다 끝났을 것 같고, 이게 프로덕트가 마음에 안 들고 자신의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사실 또 쉽게 자기 약속을 저버리고 다시 딜레이 할 수도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나왔으면 저는 정말 좋겠는데 딱 보니까 에이씨 이게 뭐야 다시 해!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누가 그런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 트럭도 한번 완전 뒤집어 엎은 걸로, 거의 나오기 직전까지 갔다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사이버 트럭도 뭐 굉장히 할 얘기가 많고,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여러 가지로 여쭤보겠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뭐 무슨 고위임원들이 다 탈출한다, 테슬라 망하기 직전이다 등등등의 얘기는 다 과장된 거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인력의 이동, 인력의 무게의 중심을 좀 조정하는 이런 일들은 확실히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럼에도 뭐 테슬라가 조금 어렵다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일단 임원들 얘기만 한 번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메타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메타도 이제 AI로 간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자르고 많은 분들이 또 나가시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지금 새로운 팀으로 다 꾸려나가고 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사를 체질을 많이 바꾸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메타가 망한다는 얘기는 지금 안 하잖아요. 그 고위 임원들이 다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넣고 있는데, 근데 그 테슬라도 비슷한 거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질문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메타는 지금 매출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근데 테슬라는 그 Q2 어닝콜을 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뭐 다들 예상했던 거죠.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잘 안 팔릴 거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그거 예상한 것보다도 사실 더 안 팔렸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재무제표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좀 확실히 이렇게 뭐 상승이 주춤했다, 성장이 주춤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하향세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일런이 설명하기로는 이제 글로벌 디맨드 측면과 전기차라는 게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이제 기술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기술만 잡으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제 정치적인 팩터가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게 이제 너무 외부적인 요소로 크다 보니 사실 좀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쵸. 지금 뭐 정치 이슈에 본인이 자초해서 본인이 거기 뛰어들었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뭐 관세라든지 자동차라는 프로덕트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글로벌 프로덕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든 뭐 메르세데스 벤츠가 됐던 테슬라가 됐던 정말 글로벌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다 연구를 어디선가 해가지고서는 그게 하나의 공장으로 와서 만들어진 다음에 전 세계에 다시 뻗어나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도 못하는 프로젝트가 하루 24시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데 신차가 또 계속 나오고 그러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그런 흐름이 못하게 어떻게 보면은 전세가 지금 좀 막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들은 거의 진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관세 측면이라든지 원래 받던 서플라이어에서 다시 찾아야 하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많은 서플라이어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파트너랑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손발이 잘리는 느낌인 거죠. 그것도 수천 개의 업체들이었는데 수천 개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업체들과 다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새롭게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거의 대등한 그런 정도의 노력이 다시 필요한 거겠네요. 차 하나 만들 때마다 자동차 회사는 한 5년, 뭐 길게는 7년마다 한 번씩 자동차를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그것 수준이 아니라 아예 소싱 자체를 거기서 못하게 되니까 아예 자동차 기획부터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단계. 야, 그건 만만치 않겠네요. 정말로. 아무튼 그런 상황, 뭐 어려운 상황이고 테슬라도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게다가 또 제조 같은 것도 테슬라가 미국에 중국 제조 테슬라를 좀 넣고 싶었던 것도 같은데 그게 뭐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해서 계획이 많이 좀 변동되는 부분이 좀 있었겠네요. 아마 미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는 중국에서 만든 차를 가지고 오는 게 아마 소원일 거예요. GM도 아마 똑같을 거고 아마 벤츠도 똑같을 거예요. 네, 독일 자동차 회사도 똑같고. 소원. 맞죠, 맞죠. 그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 중국에 대해서, 저도 이제 중국 말하는 게 되게 두려워졌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중국 얘기만 하면 막 거품을 물고 덤비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쨌든 중국의 생산 기지로서, 생산 공장으로서의 능력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군요. 생산 능력뿐만이 아니고 이미 생산 능력은 뭐 더 이상 논쟁의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제 생각에는 엔지니어링 능력도 이미 중국이 거의 탑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BYD 같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뭐 차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분해를 해보면은 아주 작은 부품 하나에도 BYD 로고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필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잘하는 사람한테 맡긴 다음에 그렇게 해서 호리젠털로 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웃소싱이 답이다. 이런 사람도 있죠. 네, 그렇죠. 아웃소싱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인하우스에서 다 해결해야 한다. 그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덕트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제 생각에는 인하우스 쪽이 좀 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성숙이 된 제품에 가깝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에 아웃소싱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런 아직도 성숙하고 있는 프로덕트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덕트라서 그런 인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결국엔 기술은 늘 상향 평준화가 되잖아요. 그게 왔었을 때는 이제 아웃소싱이라는 길을 찾아봐야겠지만 지금 실제로 자동차를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테슬라랑 이제 넌 테슬라 경험적인 차이로 봤었을 때 그 격차를 생각해 보면은 아직 상향 평준화가 왔다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아직은 인하우스가 유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중국 회사들은 굉장히 인하우스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가 지금 현실입니다. 일단 이거는 맹성준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희 모카 의견과는 아무 상관없는 개인적인 의견이십니다. 중국 회사 형편없는 거 아닙니까? 중국 회사 그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렇게 맹성준님 또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수직 계열화라는 것도 예전에 우리가 기술 내재화라는 것도 자동차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는데 요즘 들어서 전 세계가 보면 글로벌 소싱이라는 걸 이제 내세우면서 글로벌 소싱을 누가 더 잘하느냐가 더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잘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글로벌 소싱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수준의 부품사들이 또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 회사로부터 뭐 컨티넨탈이니 보시니 뭐 등등등 이런 정말 압도적인 플레이어들이 제품을 공급하는데 그걸 그냥 가져다가 쓰는 게 자기가 스스로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졌던 거고, 근데 그거는 기술이 어느 정도 정체됐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건 좀 어렵다. 지금은 아직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의 초기 시대처럼 이렇게 기술을 내재화하고 한 회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보고 문제점들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 개선점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는데, 그런 것들을 중국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다. 특히 BYD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장 끝까지를 다 혼자서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 부분의 강점 같은 걸 볼 수도 있겠네요. 디자인에서는 사실 저는 BYD는 제 취향은 아니긴 한데 기술을 다 갖추고 한다는 그거는 조금 저는 살짝 두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약간 경계의 그런 마음을 늦추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뭔가 경쟁자가 있는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파이가 작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팔리곤 있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로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같이 상생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가 망하면은 다른 전기차 회사한테도 사실 좋을 게 없어요. 테슬라가 망하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리비안, 루시드 다른 전기차 회사들한테도 절대 좋은 뉴스는 아닐걸요. 그죠. 전기차 충전소 자체가 망해버리고 전기차의 인프라 뭐 이런 것들, 전기차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소비자들 전체가 다 그거 망하는 거였네, 나 전기차 살 필요 없네, 이렇게 돼버릴 테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기차 브랜드끼리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는 정말 조그만 아주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전체하고의 경쟁이지 전기차끼리 경쟁할 건 아니군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슈퍼차지 네트워크가 이제 열어서 다른 자동차들이 같이 이제 네트워크에 들어왔던 것처럼 다른 기술도 그런 식의 협력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제 생각에는 전기차 시장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의 그런 디맨드가 낮은 상황, 그런 거를 이제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도 굉장히 중요하죠. 경쟁도 물론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긴 하지만 동시에 협력이라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 시장이라는 거 아직 초기다. 아직은 더 갈 길이 남아있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수직 계열화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인하우스에서 만든다라는 거를 진짜로 인하우스에서 모든 걸 다 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늘 이제 거기에 협력사가 같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이제 LG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 수 있겠죠. LG에서 이제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배터리를 만들 때는 LG 같은 협력사랑 같이 해요. 왜냐면 LG가 워낙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의 도움이 없이는 테슬라도 결국에는 그런 새로운 배터리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LG, 파나소닉, 그렇게 이제 CATL 그렇게 이제 협력을 해서 같이, 그래서 팔로알토 사무실에 오시면은 그 같은 세 회사 분들이 거의 매일매일 뵐 수가 있어요. 서로 엿살 닿고 싸우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고 자주 오셔서 이제 회의도 같이 하고 이제 다음 이제 배터리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의논도 하고 생산 일정에 대한 거 그런 거 많은 것들을 조율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을 하면서 같이 이제 나가는 거죠. 또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이제 만도 테슬라의 굉장히 커다란 이제 서플라이어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만도와도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테슬라가 같이 인하우스에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정말 요즘 들어서 보면 아니 어떻게 LG 배터리가 있는데 너는 왜 BYD 배터리 좋다고 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왜 LFP가 좋다고 해?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쪽 네. 업계에서는 아직도 이 시장은 굉장히 작은 거기 때문에 서로 이 작은 곳에서 마치 무인도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서로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이 업계가 지금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업계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우리가 LG 배터리 주주라고 해도 만약에 BYD가 망하거나 CATL이 망하면 LG도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회사들이 서로 협력 관계에 있고 아직은 초기예요. 아직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런 얘기 나왔던 거, 요거는 저희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AI 칩을 22조를 어딘가 팔았다고 했어요. 근데 공시를 그렇게 해놓고 어딘지는 대회비라서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회비라고 얘기한 지 한 2시간이나 지났나?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내가 샀지롱 이렇게 올려놨어요. 아이고 입도 싸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분 참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근데 AI6 칩이 뭐길래 갑자기 그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 다들 이미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FSD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 인공지능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그 컴퓨터가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2부터 해서 3 그리고 지금 이제 주니퍼라든지 이런 차를 구매를 하시면은 이제 하드웨어 4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5가 나오면서부터 테슬라에서 명칭을 이제 AI5라고 이제 바꿨어요.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드웨어 4도 이제 AI4라고 이제 부르는 것 같은데 AI5가 아직은 안 나왔어요. AI5가 이제 나와야 하는 단계에서 AI6 이야기를 먼저 한 거죠. 뭐야 한참 남았는데. 그래서 AI5가 아직 출시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 AI6 이야기를 먼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AI6 뭐 계속 이렇게 로드맵이 있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긴 한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4가 이제 발표가 됐던 시점 그리고 하드웨어 5가 발표가 됐던 시점들을 이제 고려를 해보면은 AI6라는 게 AI5 다음 넥스트 젠인데 아직 그 AI5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넥스트 젠을 얘기한 적은 지금까지는 이제 없었기 때문에 약간 unusual한 케이스이긴 했죠. 그래서 이 딜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많은 내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년 동안 16.5 빌리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2조 원? 23조가 22조인가? 네. 그 달러로 해도 되는지 이제 16 빌리언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8년 동안이니까 1년에 2 빌리언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2 빌리언어치 칩을 사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엑시노스 같은 경우 이제 칩이 보통 한 이제 커스텀 칩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에서 200불 사이 정도로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게 뭐 2나노로 나올지 3나노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칩을 한 100에서 20불 되는 가격에 개당 산다라고 하고 AI6라는 그 컴퓨터에 그 칩이 뭐 한 4개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한 1000불에서 500불 정도 쓰게 되겠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일단 너무 싸긴 한데요, 말씀은. 그러니까 저희 생각할 때는 AI 칩이면 굉장히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제 블랙월이라든지 이런 서버에서 돌리는 그런 칩들이 비싼 거고 이런 이제 추론 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SOC라고 하는 로컬로 이미 그런 초대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든 AI를 작은 사이즈로 이제 파라미터를 쫙 줄여가지고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로 만든 거를 돌릴 수 있는 이제 SOC 작은 로컬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런 칩 가격이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AI라는 건 원래 강화학습을 하는 이 클러스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갤럭시도 보면 AI 칩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추론 칩이 있는 거예요. 요즘 AI LLM이라는 건 이렇게 학습과 추론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추론 칩이기 때문에 요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네, 이해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전혀 몰라요.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빅테크들이 구매하는 그런 가격선이 한 그 정도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라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 AI6라는 컴퓨터에 칩이 한 4개 정도 들어간다면은 한 1000에서 500불 정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2 밀리언에서 칩수가 좀 줄면 뭐 한 5 밀리언 이 정도 되는 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그 컴퓨터가 하나가 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2 밀리언 안 되게 좀 만든단 말이에요, 1년에. 그러면 대수가 대충 맞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칩이 한 4개 정도 들어가고 한 100불 언저리라고 하면은 한 3 밀리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옵티머스에도 그게 들어간다라고 하고 로보택시 그리고 지금 있는 차들 다 포함을 하면은 대충 지금 얘기하는 22조 원인가요? 그거에서 네. 테슬라가 1년에 얼마나 많은 차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살짝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200만 대, 300만 대 정도를 연간 생산하려고 한다. 차와 옵티머스와 로보택시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제 이제 가정인데 계약 규모로 봤었을 때는 지금 테슬라가 1년에 한 200만 대 좀 안 되게 만들고 있는데 대충 한 300만 대에서 400만 대 이 정도 규모일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되게 다양한 거를 또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지금 Q2 어닝콜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혹자 이제 모델 2라든지 2, 모델 Q, 뭐 모델 Q 저가 모델 어쨌든. 네. 근데 사실 그 차에 대해서는 계속 일런이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쵸. 저가 모델 나온다. 그쵸, 저가의 모델은 나오지만 Q1 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기존에 있는 생산 설비와 기존에 있는 차량을 활용을 해가지고서는 고객이 내는 먼슬리 페이먼트를 줄이는 그런 저렴한 차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Q2에 나와서는 이제 여전히 이제 계속 주주와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직접 나와서 이제 다른 임원이 얘기하고 있던 걸 딱 자른 다음에 그냥 모델 Y입니다 이렇게 그냥 답답했는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될 거다니, 됐고, 모델 Y의 저렴이 버전이야.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가성비가 좋은 차는 이제 모델 Y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거 기준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했던 뭐 2만 불짜리 완전히 새로운 모델 2가 나와가지고서는 그게 안 될 거라는 게 이미 이 삼성 계약 안에서도 보인다라는 거죠. 만약에 2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물량 수주를 그만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도 똑같은 FSD 컴퓨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3 밀리언, 4 밀리언이 아니고 그렇게 저렴한 차가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생산 규모가 아예 점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전 세계에서 팔리는 차랑 차 대수랑 이렇게 가격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저렴한 차 부분이 어마어마해요. 팔리는 대수가. 그러니까 전체 액수로 보면 비슷비슷한데, 근데 이제 대수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에다가 우리가 진짜 저렴한 차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도 똑같은 삼성 칩이 들어가야 한다는, 왜냐면은 테슬라 차는 전부 다 FSD가 돼야 하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은 22조보다 사실 더 주문했었어야 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2천만 원대의 테슬라가 나오려고 하면 사실 자동차 회사들이 비싼 차에서 많이 남기고 저렴한 차에서는 많이 못 남기기 때문에 저렴한 차는 박리담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렴한 경차 같은 경우는 소나타 같은 차보다 2배 이상 팔아야 똔똔이에요. 그러니까 2배 이상 팔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모델 2를 주문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정도로 저렴한 차는 테슬라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8년 후의 일이니까 8년 후까지도 테슬라가 그 정도로 막 엄청나게 저렴한 차는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저렴한 차를 아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렴한 차를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로보택시를 이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LFP 배터리를 이제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자재 때문에 NMC 같은 게 이제 비싸고, 이제 LFP 배터리가 이제 싸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배터리 가격은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어째서 그렇죠? 그게 대충 봐도 훨씬 쌀 것 같은 기분인데, 기분상으로는. 배터리의 가격을 결정짓는 게 사실은 원자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예를 들면은 지금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납축 전지도 사실은 리튬이온 2차 전지들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비싼 배터리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들이 싼 이유가 있어요. 싼 이유가 이 배터리들은 리사이클이 굉장히 쉬워요. 거의 100% 리사이클이 돼요. 납은 거의 100% 리사이클하죠. 맞아요. 그쵸. 이거는 거의 100% 리사이클이 되는데 이 NMC 배터리라든지 이 친구들은 리사이클이 굉장히 어려워요. 리사이클 하는 효율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거 때문이라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가격 차이는 많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중국 LF 배터리는 왜 이렇게 그렇게 싼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중국 정부가 자동차, 전기 자동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쪽에 이제 쏟아붓는 보조금 자체가 너무 다양한 형태로 이제 크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가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만들면 싸다라고 하면은 사실 전 세계에서 이미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배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LFP 배터리가 NMC 배터리보다 더 만들기가 쉽다. 정확히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뭐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약간 일드도 더 좋을 수밖에 없고, 공정에서 보게 되면은 맞는 부분도 있는데 또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러면 삼성 아니면은 LG 아니면 파나소닉에서 LFP 배터리를 안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뭐 특허가 많이 걸려 있다라고 해도 뭐 새로운 기술 나오면 특허라는 게 또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니까. 근데 만들어도 생각보다 이 가격 차이가 중국에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만 어떻게 보면 만들 수 있는 배터리에 거의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 저렴한 자동차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에 굉장히 가깝고, 중국 보조금이 없이는 그런 차가 나오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동차가 잘 팔린다라는 그 시장의 논리 자체는 이미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런 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정부 보조금이나 이런 데서 찾을 게 아니고 기술 혁신으로 이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들었던 게 사이버캡. 그래서 사이버캡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로봇 드리븐 차기 때문에 일단 이 스티어링 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휠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자동차에서 얼마나 많은 코스트가 세이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충 뭐 렉앤피니언의 가격이 뭐 적어도 100만 원 이상 되고, 그리고 뭐 스티어링 휠 자체, 에어백 자체 이런 것들이 다 부품인데, 그런 것들 대충 한 3,400 될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면 뭐 차 가격이 한 3에서 4천만 원이라고 하면 벌써 거기서 10%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페달 박스도 사라지잖아요. 엑셀이랑 브레이크 페달 박스. 근데 그것도 사실 그 저렴한 부품들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배치를 하기 위한 차체 설계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보면 굉장한 거고. 그리고 차가 또 2인승이에요. 문이 두 짝이 사라진다라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꽤 되네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운전 안 하니까 뒷유리가 없어도 되잖아요. 뒷유리가 없어지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막아버리고. 유리 가격. 그런 이제 말 그대로 AI라는 기술을 차에다 쏟아 부어서 휴먼 드리븐 카를 하면은 이 가격에서 더 낮아질 수 없다라는 그런 약간 물리적인 한계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뚫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사이버 캡이라는 그런 걸 이제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여전히 그 저렴한 차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혀 다른 형태로 아마 딜리버리가 될 것 같고, 아마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크게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것에서 완전히 다른 시각이기도 하네요. 로봇 택시를 만들면 기존에 우리가 웨이모라든지 크루즈라든지 이런 데서 로봇 택시를 만들면 자동차를 더 비싸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테슬라는 거꾸로 로봇 택시를 만들면 자동차 값이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군요. 로봇 택시를 처음에 한 대 만드는 데는 어쩌면 큰 비용 차이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걸 수많은 로봇 택시로 이렇게 더 많이 배포하고 운영하는 데는 아무래도 더 낮은 가격의 로봇 택시를 만들어내는 쪽이 압도적으로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테슬라 로봇 택시가 확실히 미래의 어떤 큰 변혁 그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기를 또 바라봐요. 아, 그 로봇 택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무슨 공원에서, 이거 요세미티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내려고 딱 하니까 FSD가 알아서 거기서 그 톨게이트 앞에서 서서
돈 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 내고 Thank you. 땡큐 해버 굿데이 하고 나니까 자기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테슬라 직원 중에 한 분이 댓글을 남겼어요. 자기가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것까지 우린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FSD는 이 완전 AI이기 때문에 AI가 옆에 있는 카메라로 그걸 보고 이 상황이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속 페달을 밟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런 것들까지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이제 자동차 회사가 뭐 아예 어댑티브 크루즈 하는 거지 그걸 갖고 무슨 AI라고 해 라고 했었는데 X를 도대체 왜 인수했어? 아, 그러고 AI 왜 한 거야? AI 클러스터 왜 하는 거야? 로봇은 왜 만들어? 등등등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었나요? 거기서 자동차를 자동차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AI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뭐 옵티머스와 이런 협업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게 되나요? 그거는 얘기 못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구상을 어느 순간 그렇게 막 한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FSD를 만드는 팀에서 비전으로 끝없이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저도 회사 처음 입사했었을 때, 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여튼 좀 신기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옵티머스. 와, 이거 좀 아시네. 이게 유튜브를 좀 아셔. 이 자세한 내용은 차차 이렇게 풀어놓을 거니까 드라이브 테크 오디세이에 직접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하시면 조금씩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자주 나와주셔서 이런 내용 좀 풀어주세요. 오늘 못다한 얘기들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프로덕트 지금 제작하고 계신 거 있는데 이것도 뭐 아직 언베일 전이시지만 그 프로덕트도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그 프로덕트 나오면 그것도 좀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테슬라 다이너에서 한번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캘리포니아 오시나요? 아, 캘리포니아는 FSD 보러 한번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로보택시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것들 직접 타보고 싶어요. 네, 오늘 통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네, 들어가세요. 네, 지금까지 미국 테슬라에 있었던 한국 엔지니어 맹성준님, 드라이브 테크 오디세이님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들도 가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영의 로카소차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에 몰두해